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 있는 대로 민생과 민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인간 탐구해서 완평 이원익, 보통 오리라고 하는데 오리는 좀 발음이 이렇게 다른 동물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 완평 이원익과 여기에 주울레 저원라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민신이라는 말을 새로 썼는데, 사실은 이 민생이라는 말보다 민신이 훨씬 고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그 세 가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공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국방입니다. 국방을 족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족병.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 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신인데, 이 세 개가 중요하다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어떤 걸 버립니까? 하니까 이걸 먼저 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버린다면 족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통념하고 좀 다르죠? 국가주의 통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민신이다. 이걸 왜 그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치가 나와요. 바로 그런 이치를 오늘 이 두 인간을 탐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재상 이원익과 중국 총리 주울레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원익 선생은 그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전후해서 무려 36년간이나 조선의 재상 노릇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울레 선생은 신중국이 창업되고 나서 27년간이나 외상 겸 총리 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1920년대 중반부터 신중국이 창립되기까지 한 25년 동안 또 역시 혁명군의 2인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조는 이 이원익 선생한테 재상을 40년간 했다. 보통 우리가 재상이라고 하면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판서부터 재상급이라고는 해요. 정이품.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총 350명의 재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350명의 재상 중에서 완평 이원익 재상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이원익 재상은 우의정과 영의정을 했죠. 그리고 조선시대 3대에 걸쳐서 재상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이제 왕이 있었죠, 왕. 그리고 이제 재상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저원라이, 주운래를 생각하면 모태똥, 마오쩌둥과 관련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인자라 그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2인자의 중요성이 아주 컸었는데, 이 현대 데모크라시에 와서는 1인자가 자꾸 바뀌니까 2인자의 중요성도 적어졌죠. 그러니까 막 2인자가 많잖아요. 이승만 때 이기붕, 박정희 때 뭐 김종필 까딱까딱 하다가 또 이렇게 제거되고, 전두환 때 노태우,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원래 2인자라는 것은 1인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1인자와 일생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2인자의 그 성격으로만 보면
세조와 한명회의 관계가 1인자와 2인자가 가져야 할 그 외형적 조건은 갖춘 편이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명회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너무 그냥 선인대 악인의 이원법, 막 콩지대 팥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그냥 막 이순신 하면 그냥 세계적인, 그리고 원균 하면 그냥 아주 찌질한 악당 그러는데, 여러분들 원균도 그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로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명시 사는 분 있습니까, 여기? 네, 광명시에 소화동 있죠, 소화동. 네, 거기에 혹시 우리 이원익 선생의 그 저택 보셨어요? 네, 그 이름이 뭐죠? 관감당이죠. 관감당. 무슨 뜻입니까? 관감당. 관감당 하니까 이거 보고 좀 느껴라. 이건 집당자고. 보고 느끼는 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산 기간은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완전히 다 찌그러드는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상을 40년간이나 지낸 그 어른이, 80대 넘는 어른이 너무나 초라한 데서 산다는 걸 알고 인조가 여러 번 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지어줬어요. 근데 그냥 설득한 게 아니라, 당신같이 훌륭한 재상이 이런 집에 살았다는 건데, 이런 집을 그대로 오래 보관할 수는 없지 않소. 금방 찌그러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놓고 이 다른 관리나 백성들이 이걸 좀 보고 느껴라. 이렇게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지 않소 하니까 그제서야 승낙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이원익 선생이 대단한 청백리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원익 선생이 먼저 그 이원익 선생의 그 업무 수행, 그 사대부로서의 그 업무 수행을 얘기하자면, 이분이 그 안주 목사로 부임해 간 적이 있습니다. 안주하면 여러분들 안주 많이 들어보셨죠? 술안주 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원래 평안도가 평양과 안주를 줄여서 평안도가 됐죠. 그러니까 평안도를 요즘에 관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안주 목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령 아닙니까? 그리고 수령 중에서도 좀 A급 수령이에요. 도에서 뭐 두 번째로 큰 그런 곳이니까. 물론 감사는 보다는 아래지만. 그런데 이분은 발령을 받자마자 다음날 나귀를 타고 혼자 떠납니다. 부임지로. 원래 이런 거 발령 받으면 좀 서울에서 대기해요. 대기하면서 뭐 좀 높은 사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아랫사람 찾아오면 이제 또 인사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임지에서 아전 몇이 이제 수령을 데려갈 그 뭐 말도 가져오고 가마도 가져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한 1주, 2주, 3주 기다렸다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모양 좋게 떠나는 것이 보통 관례예요. 그런데 이원익 선생은 다음날 아침 혼자 나귀를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임지에 갔더니 자기가 근무할 그 관청에 가기도 전에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실상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부임하지도 않고 그 길로 평안감사를 찾아가요. 그때 평안감사가 김수라는 사람인데 상당한 그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원익 선생하고 같이 그 임금의 경연에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단 임금을 가르치는 경연, 세자를 가르치는 그 시강원 이런 데에서 선생 노릇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자란 얘기죠. 인격도 좋았다는 뜻이고. 가자마자 조곡 1만석을 좀 대출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평안감사가 조곡 1만석을 사인하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 1만석을 가지고 임지로 와서 굶주리는 백성들부터 먼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걸 싹 다 갚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방 수령들끼리 중앙정부의 사전 보고도 없이 조곡 1만석을, 그 당시 조곡 1만석이 평안도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액수죠. 이걸 지방 수령들끼리, 상하 수령들끼리 완전히 신용에 근거해서 이걸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었던 조선의 놀라운 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는 가장 먼저 집행했던 그 조선시대의 행정 철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조선시대의 행정은 그 당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웬 미친놈이 헛소리 한다는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모양주의에 쪄들어가지고 뭐 서양이 어떻고 해가지고 뭐 서양 것이 우리나라에 뭐 들어온 것이 19세기 말이라는 등 그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한다 그겁니다. 이 모양주의의 공통점은 바보라는 데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양주의 할 때 못잖아, 모른다 할 때 못잖아, 같은 못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왜 몰라서 그러냐? 옛날 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원익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원익 선생과 주울레를 이 비교 대조하면서 이런 역사 인간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현실의 정치에서 어떤 정치인이 훌륭하고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원익 선생이 어떤 분인지 거기 한번 교재를 보기 바랍니다. 1547년 명종 때 태어나가지고 1634년 인조 때 졸했으니까 명종 때야 이제 어린 시절이겠지만 어떤 왕들이 중간에 있습니까? 선조가 있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광해군, 그리고 인조인데 정묘호란이라는, 정묘호란이 1627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이라는 이 난세의 위기를 헤쳐온 재상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98년생이에요. 그리고 1976년에 갔어요. 말 그대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중국 본토의 반 이상이 반식민지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농업 인민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신중국을 창업하고, 그걸 수성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이 난세의 위기를 살아간 이 혁명가 겸 총리가 주울레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이원익의 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좀 요약했어요. 인조실록 12년자 기사인데, 원래 여러분들 졸기라는 건 대단히 박하게 쓴다고 그랬죠? 원익은 강명하고 정직한 위인이고 몸가짐이 청고하였다.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제일 훌륭하다고 일컬어졌고, 이렇게 고을에 수령을 역임했던 재상들 가운데 훌륭한 재상이 많아요. 주로 이 중앙에서만 돌았던 재상보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민생의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이겠죠. 관서에 2번 부임했는데, 관서는 평안도입니다. 사실은 그 황해도 도사를 먼저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황해도 도사와 평안감사, 그리고 이제 안주 이 목사 이런 걸 합쳐서 이제 관서, 평안도 2번. 관서에 2번 부임했었는데 서로 백성들이 공경하고 애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였다. 선조 때 내직으로 들어와 재상이 되었지만 판서를 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면직되었고, 자, 면직. 광해군 초기에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또 재상됐어요. 정사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사직하고, 정사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사직했습니다. 여주에 물러가 있었으므로 임해, 영창의 옥사에 모두 관여하지 않았다. 자, 임해는 광해군의 친형제죠. 그리고 영창은 바로 이복 동생이죠. 그리고 영창이 적자죠. 적자입니다. 여기에 관여는 안 했어요. 미리 물러났기 때문에. 적신 이이첨 등이 모우를 폐하려 하자. 모우가 누구겠습니까? 임목대비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역사 실력 이만하면 훌륭합니다. 모우를 폐하려 하자 원익이 광해에게 소장을 올려 자전께 효성, 어머니께 효성을 다할 것을 청하니 광해가 크게 노하여 마침내 홍천으로 귀양 보냈는데, 광해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사람 집으로 보내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 생략했습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불효한 것이 뭐가 있는지 말해보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따져요. 사람 보내서. 홍천으로 귀양 보냈는데 대체로 그의 명망을 중하게 여겨 심한 형벌을 가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상이 반정하고, 반정 뭘 얘기할까요? 인조 반정. 지금 여기 상은 왕조실록에서 상이라고 하면 지금의 왕을 얘기해요. 지금의 왕. 상이 인조 반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해와 인조 반정은 극과 극 아닙니까? 그죠? 뭐 지금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박근혜 때와 문재인, 초창기, 요즘 또 비슷비슷해지니까 예, 상극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보면 이 이원익 선생이 또 재상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맨 먼저 그를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고 위임하였다. 원익이 늙어서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되자 바로 치사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금천에 돌아가. 금천 저기 광명 옆에 그 금천 있지 않습니까? 금천역 있죠? 전철역. 금천에 돌아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몇 칸의 초가집에 살면서 떨어진 갓에 배옷을 입고 쓸쓸히 혼자 지냈으므로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 이때 죽으니 나이 87세였다. 대단한 장수죠. 대단한 장수입니다. 대충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원익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선조 때도 재상, 광해군 때도 재상, 반정한 인조 때도 재상을 했겠는가? 자, 일단 선조 때는 광해군하고 선조가 사이 좋을 때 평소에 선조가 진짜 재상은 이 완평뿐이다 이런 말을 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광해군 때를 다 임기를 채우지 않았잖아요. 항의하고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항의하고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인조반정이 되니까 이분을 다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 열흘 만에 임금이 이 이원익 선생을 청덕궁 명경전으로 초치합니다. 버선발로 맞이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 이원익이라는 존재가 이 인조의 그 권위를 그렇게 세워질 정도의 인조 때에는 이미 이 최고의 그 어른이 돼 있었어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이 뭐 어떻게 뭐 이때도 이걸 하고 저때도 저걸 하냐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봐가지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은 면직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사직도 하고 그 전에 귀향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의 순리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재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난세의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필요로 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난세를 만나봐야 충신을 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그것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름을 해봐야 인간성을 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울레 선생은 우리가 재미난 말이 있어요. 재미난 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은 안 마셔. 담배는 피워. 이런 사람이 있죠. 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표가 언제 죽었느냐? 63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연사가 아니라 비행기 사고로 죽었으니까 술, 담배하고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지도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술은 마셔. 술은 마시고 담배는 안 피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유형별로 볼 때. 자, 그러면 술과 담배를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처럼. 술과 담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오쩌둥, 모택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택동은 83세까지 살았습니다. 83세. 모택동 83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 다음에 카드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작도 하고 카드도 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데 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등소평, 덩샤오핑 해서 등소평인데 이분은 92세까지 제가 만 나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 나이로. 자, 그리고 술도 하고 술, 담배, 마작은 기본이고 이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편도 했어요. 아편은 평생 하진 않았습니다. 젊어서 했다가 아편 끊으려고 우편선에 탑승했습니다. 그 당시 우편선이면 몇 개월 이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이 없는 배에 탑승해가지고 끊기는 끊었는데 어쨌든 아편도 했습니다. 아편도 하고 이 아주 그 요즘으로 치면 이 여인도 아주 많이 다양하게 사귄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장학량이죠. 장학량이죠. 102세까지 살았어요. 102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빈칸. 바로 이 빈칸에 해당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주울레입니다. 주울레. 주울레는 이건 뭐 맞추려고 막 63, 73이라고 하는데 73이 아니에요. 주울레가 1898년생이고 1976년에 죽었으니까 7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울레.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주울레가 어떤 사람인지 좀 모르겠죠. 아까 이원익은 졸기를 가지고 대충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울레한테는
6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있는데, 다른 정치가한테는 있는데 주울레한테는 없는 6가지 없다 해서 이걸 육무라고 할 수가 있죠. 육무. 없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관이불현입니다. 관직에 나섰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기 조카한테까지 너 내 조카라고 절대 학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조카인 줄 알면, 총리의 조카인 줄 알면 네가 잘못을 해도 남이 지적을 안 할 거고, 조금만 잘해도 많이 잘했다고 할 테니까 너는 발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끝끝내 함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조카도 드러내지 못하겠어요. 관이불현. 두 번째로 당이불사입니다. 당을 만들었죠. 창당 멤버죠. 공산당 창당 멤버는 아니지만 신중국 공산당 창당에는 이제 그 마오가. 그러나 어쨌든 당의 핵심 간부였지만 사조직을 갖지 않았다 그겁니다. 당이불사. 세 번째로 노이무원입니다. 노이무원.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이 3가지만 해도 거의 이제 신성급인데, 그 다음에는 생이무후입니다. 살아생전 후손을 두지 않았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후손을 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이유원. 여기서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말이에요. 여기서 말은 정치적 멘트입니다. 죽으면서 정치적인 멘트를 남기지 않았다 그겁니다. 왜냐? 자기가 어떤 멘트를 남기면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돼요. 해석하기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불유회입니다. 여기서 회는 유골, 무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서 유골과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뿌렸겠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산하에 한 점 흔적도 없이 다 뿌려졌습니다. 아주 어느 점에서는 지독해요. 내가 장례식을 할 때 내 친척들은 가급적이면 베이직까지 오지 마라. 그래도 정 오고 싶으면 차비는 너희들이 내고 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주울레의 그 인품, 이 사람의 성격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참 주울레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이원익 선생과 이 주울레 선생의 인품과 삶이 어떠했는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시 이원익 선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원익 선생의 성은 이시죠? 네. 어디이실까요? 전주이십니다. 틀림없이 전주이시에요. 왜냐? 여러분 태종 있죠? 태종이 지금 내 기억으로는 정실에서 한 10여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1명인가 13명인가. 이런 거 기억 못해도 돼요. 이런 거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이런 거 틀려도 되니까. 후실에서 8명, 이건 틀림없습니다.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막내가 이치입니다. 치. 이름이 치예요. 이 막내의 현손. 현손이 뭐죠? 고손자를 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대손이라 그겁니다. 이치의 4대손이에요. 자, 이치의 4대손이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강의나 방송하다 볼 때 막 지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대.
좀 적게 써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치는 왕자 아닙니까? 군이죠, 군. 군의 4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치에서부터 3대손까지가 정친이 되는 거예요. 4대가 정친이니까. 그러니까 정친들은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를 못 보게 해요. 과거를 못 보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익 선생대에 들어서 종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종친에서 해방이 되니까 과거 문과에 만 22세에 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의 이 종친들을 보면 주로 어느 쪽으로 업적을 탔습니까? 예술 방면, 특히 음악. 그래서 이 이원익 선생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 다 이거 뮤지션들이에요. 막 음악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원익 선생도 그런 유전자를 좀 타고났으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왜 종친들한테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종친들한테 정치를 허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서 바로 조선 정치가 아주 선진화된 문치 관료제라는 걸 능히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중국하고 한국 빼고 어떤 나라가 종실, 왕의 친척들, 왕의 자손들을 너희들은 정치하지 마. 노래나 불러. 뭐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럼 왜 정치는 정치를 금지했을까요? 이런 걸 아는 일이 중요해요. 왜? 태생회피. 정치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직거니까 별로 이렇게 칭찬할 게 없어요. 그죠? 뭐 회사 주인이 오너가 너희들 회사를 위해서 나는 막 헌신한다. 직건데 그 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정희가 무슨 화장실 물을 아끼려고 변기에다가 막 벽돌 넣고 유경수가 궁상 떠느라고 막 양말 꿰매 신고 걔들은 이 나라가 집권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실이 과오를 범하면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왕에게까지 올라가니까. 반체제가 되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종실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킨 이 조선의 관료 문치제는 탁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조선 좋은 점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당혹스러운 모양이에요. 솔직히 그 딴 거 얘기할 때는 허튼 소리 안 하는 놈인데 왜 조선만 나오면 저러나. 근데 이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호흡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원익의 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종친에서 해방됐으니까 떳떳하게 공부하고 이 성균관 거쳐서 이 동부학당이라는 곳에서 공부했어요. 동부학당이니까 서울 동부니까 서울 동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동대문하고 가깝겠죠? 여러분 동대문하고 가까운 지금 교육기관 뭐가 있습니까? 이대부속병원 있잖아, 그 옆에. 이대부속병원 동대문 옆에 압니까? 거기에 그 동부학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거를 급제는 했는데 이제 문과는 합격했지만 가불 병중에서 좀 이렇게 수익급으로는 합격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중하위권으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물론 합격은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순위를 정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과 아니면 바로 등용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을과로 갑, 을, 병, 병과로 합격을 하면 종구품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구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바로 등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턴제를 합니다. 그래서 승문원하고 승정원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승정원은 비서실이고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승문원의 이 권지가 이게 인턴입니다. 승문원의 권지로 들어가요. 26세까지 이제 승문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곳이니까 어떤 필요를 느꼈겠어요? 이 사람이 중국어의 필요를 느꼈겠죠? 혼자서 공부합니다. 중국 공부를. 중국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중국어에 능통한 관료들이 많았어요. 중국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뭐 유성룡이라든지 최명길, 이경석 이런 분들은 역관들보다 중국어를 훨씬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외교문서도 잘 작성하니까 그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는 그 성절사가 있는, 성절사는 이제 그 황태자하고 관련되는 사신이에요. 그다음에 천추사가 있어요. 천추사는 황제하고 황후와 관련되는 건데, 성절사 질정관으로 사절단에 낍니다. 이 질정관은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질정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질정이 뭡니까? 묻고 바로 잡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에게 무언가를 질의하고 그쪽으로부터 어떠한 그 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사신끼리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사신단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역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매는 노비들 이렇게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관들이 딱 보기에 이거 26살밖에 안 먹은 놈이 질정관이라고 가마 타고 가는데 이제 그 관노가 가마를 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관노만 맵니까? 그 역관 중에서 힘 좋은 사람도 좀 협조를 하겠죠, 너도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원익이 가마에 딱 앉았는데 역관들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대화하는데 중국어로 우리가 이 어린 놈 가마까지 메고 가야 하나?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관들은 이원익 선생이 히어링이 안 되는 줄 알고 중국어 그런 말을 했겠죠. 가마야 그게 이 방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밖에서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관들이 이렇게 갈 때 장사들을 많이 해요.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역관들은 좀 이렇게 장사 속이 박잖아요. 그래가지고 역관 새끼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중국 예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역관들 다 데려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원익 선생이 역관들하고 가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로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역관들이 좀 쪽팔렸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린 놈 가마까지 매야 돼? 충분히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예요. 조선시대는 뭐 높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말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1564년에 이제 황해도 도사가 되는데 이 도사는 무슨 뭐냐면 그 지방 수령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는 종오품입니다. 상당히 올랐어요. 바로 황해도 도사니까 황해도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겠어요? 관찰사죠. 이때 율곡 이이가 관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익 선생이 작성한 군적부를 보고 율곡 선생이 놀랍니다. 군적부를 작성한 솜씨에 이가 놀라가지고 이원익을 잘 봐요. 말 그대로 이원익을 주목하게 됐고 실제로 이는 우리 이원익 선생보다 11살이 많아요. 11살이 많고 유성룡
서해 유성룡 아시죠? 서해 유성룡은 이원혁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알죠? 이순신은 이원혁보다 2살 많아요. 내가 지금 뭐 민증 까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 시대에 참 인재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분들 말고도 뭐 이양복, 이덕형 뭐 인재가 수두룩합니다. 원래 난세가 될 때 인재가 많이 나타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충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가 이제 홍문관 부제학이 되지 않습니까? 홍문관 부제학이 되니까 이 이원익 선생을 어디에 등재해요? 홍문록에 등재한다 그겁니다. 홍문록 이게 보통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등재되면 언제든지 홍문관 관원에 빈자리가 날 때 채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등재되는 게 가장 이 중급 관료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아니었더라면 이원익은 이렇게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고수는 고수가 알아본다는 이에 의해서 이원익의 그 관료로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대동법이라는 그 민생법을 만드는데 율곡 이의 그 계보를 따지면 그 다음에 이원익, 그 다음에 조익인데 지난번 강의할 때 조식이라고 썼어요. 제가 판서를 잘 못했습니다. 조식이라고 썼고 또 조식 남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대. 조익입니다. 여러분 조익도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적당한 기회에 조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땐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익 하다음에 이제 김육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보세요. 이는 이원익을 거의 발탁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죠? 홍문록에 넣고 그 다음에 이원익은 조익을 낭청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익과 김육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익은 천재라서 너무 일찍 문과에 급제를 내버렸어. 나이가 1살밖에 안 많은데 김육보다 군번이 달라요. 요즘 말로. 조익은 일찌감치 이 막 높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육이 충청도 관찰사로 갔을 때 대동법 문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전임자. 그 조선이 그 문서의 나라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권반이라는 분이 전임자가 써놓은 그 전까지 김용은 대동법 몰랐어요. 이 문서를 보고 대동법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 권반을 추천한 사람이 김육이에요. 김육이 아니라 조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조익과 김육 사이에는 중간에 권반을 매개로 해가지고 또 이 일과적 영향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어지는 관계, 이런 게 그 난세를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세계 최고의 개혁 입법이었던 대동법을 낳게 했고, 이러한 대동법이 조선을 부활시키고 250년 이상을 존속시키는 기초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원익 선생님이 사관원 정원도 했어요. 사관원 정원은 용품이긴 하지만 대단한 요식입니다. 이 언관 중에서 정원, 벌써 정원 말 들어보세요. 바른 소리만 하는 직책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가 아니면 정원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최부 선생도 사관원 정원이었었어요. 무엇보다도 정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조광조입니다.
조광주는 이 정육품 정원일 때 양사, 사헌부 그리고 사간원의 전 간관을 상대로 너희들이 언론을 막히게 했으니 너희들이 다 사직하든지 내가 사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자. 양자택일을 하라.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이 정원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승지를 합니다. 승지가 뭔지는 알죠? 비서입니다. 승지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승지를 하다가 사임을 해요. 여기에 또 범상치 않은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